네, 오늘 시작의 주요 이슈와 수급 흐름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7층 투자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넥스트 투자자문 나현진 대표, JW인베스트 광유정 대표,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투. 네, 먼저 이제 안경 벗고 우리 시장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좀 여러 호재가 있었음에도 시장은 이를 활용하지 좀 못하고 오히려 좀 뒷심이 빠져버렸던 것 같기도 해요. 세 분의 의원은 이를 어떻게 분석했을지 나현진 의원부터 오늘 시장에 대한 한 줄 평 들어볼게요. 네, 오늘 시장은 시총 상위 종목으로만 몰린 수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위 쪽에만 수급이 몰렸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다음 광유정 의원의 오늘장 요약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요약은 지금 아직까지도 시장의 관세 리스크 여전히 불확실성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 관련해서 이제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는데 행정명령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깔려있는 상황이고요. 체제 개편안 관련해서도 지금 1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죠. 이때까지 관련 이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재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지난 그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로 시장에 지금 수급이 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공매도도 증가하고 있고 신용 융자 잔고 역시도 지금 감소 추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향성을 탐색해 나가는 그런 경계 심리가 여전히 좀 강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장에서 연출됐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까지도 좀 신중 모드였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고요. 다음 김성훈 의원의 오늘장 요약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줄 평은 부담 있는 지수보다는 그래도 종목에 집중하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3,100선 정도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페어웨이에 좀 안착을 하는 수준이었다. 뭐 벙커도 많고 일단 러프도 많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이 지수대가 3,100선인데요. 그 정도 지지해 줬으면은 그래도 상당 부분 방어한 거 아니냐. 저는 이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그래도 마이크론의 좋은 가이던스를 훈풍으로 받아들였고, 근데 하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주도주였던 조방원의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사실 체감으로 봤을 때는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지수의 하락폭, 이제 윗꼬리를 달고 좀 불안하게 하락한 점은 뭐 일정 부분 리스크지만 체감상으로는 그거보다 굉장히 부진했던 그런 오늘의 이 한 줄 평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CPI에 대한 이벤트가 좀 사라진 점, 뭐 예상치가 일정 부분 좀 부합했다고 보자면 연준이 이제 비둘기파적 인사 합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9월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좀 높아졌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일정 부분 상승했던 2차 전지나 바이오주들에게는 일부 훈풍이 또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수 부담 3,100선 페어웨이에 안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좀 우여곡절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하자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바로 수급본부 종목들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장 수급이 눈에 띄었던 종목 첫 번째는 바로 에코마케팅입니다.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성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광고 쪽 실적이 잘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호평을 내놨고요. 여기에다 보통주 소각까지 더해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됐고 15%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또 신고가까지 기록해줬는데 이후에 재평가가 가능할지 세 분과 첫 번째 종목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에코마케팅은 사실 어떤 테마에 엮이기보다는 좀 개별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먼저 나현진 의원부터 오늘 에코마케팅에 대한 한 줄 평 들어볼게요. 네, 한 줄 평으로는 B2C 시장의 강자의 모습을 찾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B2C 기업 간 소비자 쪽으로 거래를 하는 회사가 좀 거래를 하는 회사 중에 강자의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광유정 의원은요? 네, 저는 광고와 유통, 쌍끌이 성장세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본업 두 가지가 정말 뚜렷한 성장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김성훈 의원의 한 줄 평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 비중을 좀 많이 영업이익 차지했던 게 2분기 보니까 안달이었는데 안달의 성장이 좌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다르의 성장이 좌우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김성훈 의원은 이 뷰티 전문가로 저희 방송에서 잘 알려져 있는데 안다르 요가복도 좀 관심이 있으십니까? 전혀 관심이 없죠. 왜냐면 어울리질 않아서. 예. 근데 이제 운동복으로도 남자분들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바지 쪽으로는 자신이 없고 위에 쪽으로는 그래도 뭐 몇 벌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기본적으로 남성분들 하면은 뭐 아디다스나 나이키를 좀 많이 입죠, 운동복으로는. 네, 그래서 지금 시작할까요, 그러면? 네. 네. 그래서 지금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일정 부분 좀 부합했고요. 그리고 증권사들의 TP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상향을 했는데 지금 가격이 15,000원으로 상향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에코 마케팅 같은 경우는 2분기가 이제 광고 본업에 대한 실적 영업이익이 한 96억 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다르가 오히려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은 130억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조금 부진했던 쪽이 데일리 앵커 쪽인데 데일리 앵커가 마이너스 한 15억 정도 기록했거든요. 데일리 앵커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치약의 티타드라는 브랜드 쪽도 많이 아실 거고, 이번에 이제 동남아 쪽, 뭐 대만 쪽 진출하면서 확장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중장기적 성장 전망은 유망하지만 조금 이제 이 성장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좀 지켜볼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쪽이 안다르 쪽인데, 네. 안다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영업이익을 좀 그나마 최대 실적, 2분기 최대 실적을 이제 보이면서 일단 해외 매출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요. 9월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하면서 일단 확장세를 조금 더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코 마케팅의 핵심은 당연히 이제 광고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광고 마케팅 쪽으로 보면 하반기에 이제 이 고객사의 매출 집행이 좀 더 이제 좀 집중되게 있는 쪽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의구심은 크게 없을 걸로 보입니다. 본업이 잘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안달의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그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뭐 여러 부분 이제 우리가 포지션적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앞서서 이제 데일리 앵커 쪽의 적자 흐름은 저희가 단기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적자는 일정 부분 있겠지만은 본업과 안다르의 매출은 하반기에도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 뭐 주가의 리레이팅 가능하다. 근데 단기간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제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관심이 좀 많이 소외됐던 분야이기 맞아요. 때문에 투자하기는 쉽지는 않겠다. 서프라이즈한 실적 계속 냈을 때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실적에 따라 좀 부각받긴 했지만 사실 이게 저도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게 뭔가 업종으로 묶이는 게 아니라 개별 모멘텀으로 좀 가는 게 강하기 때문에 좀 보유자분들의 영역으로 좀 볼 수도 있겠다라는 좀 해석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광유정 의원의 의견으로 넘어가 볼게요. 광고와 유통 좀 쌍끌이 성장세를 보인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네, 일단은 이 기업이 일단 본업 자체가 광고 대행사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D2C 사업 부문에서 자회사인 그 에슬레저 브랜드인 안다르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데일리 앵코라는 회사도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광고 지금 본연의 실적이 늘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지난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지금 국내 관련해서 들어왔었던 여러 가지 리스크가 특히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을 꼽아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2분기로 넘어가면서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이제 해소 국면으로 가고, 그러면서도 이제 광고를 또 많이 태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런 좀 대형사들 위주로 해서 광고 수주가 계속 좀 꾸준하게 들어왔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매출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안다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잭스믹스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네. 에슬레저 이제 브랜드 중에서는 거의 지금 안다르와 잭스미스가 1, 2위를 지금 다투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특히 이제 안다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레깅스도 판매가 지금 많이 되고 있지만 러닝웨어도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MZ 그런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각생상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이제 러닝 크루를 만들어서 달리기를 하는
그런 모임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러닝웨어 쪽도 신규 이제 라인업에 들어오게 되면서 관련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데일리앤코 이제 관련해서 지금 뭐 적자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이 데일리앤코에 또 뷰티 관련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네일 아트 이제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핑거스트라는 그 이제 붙이는 네, 그렇죠. 근데 이 붙이는 네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국내보다는 일본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쪽에서 사실 이 데일리앤코에서 나오고 있는 적자를 최대한 좀 상세히 나가고 있는 중이고 글로벌 부문에서도 매출을 거의 한 2위 정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이제 뷰티 시장에서의 이런 네일 시장 그런 성장세도 기대해 본다면 일단은 자회사 쪽은 그래도 충분히 모멘텀이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뭐 안다르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데일리앤코의 그 핑거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해외 판매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올 이제 하반기 9월 이제 기점으로 해서는 안다르도 이제 미국에 진출한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발현이 된 게 아닌가라고서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요. 네. 오늘 좀 과도한 시세 상승이 있었다라고서 저는 판단이 되긴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오늘 이제 아무래도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다 보니까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술적으로 항상 분석을 할 때 월주봉을 흐름을 항상 보는데요. 지금 월봉상으로 흐름 봤을 때도 60월선 구간대까지 올라와 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 구간에서는 좀 단기적인 저항, 조정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점에서는 사실 좀 매도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구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규 매수에 있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일 수 있겠다라는 조언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회사주들의 성장세는 기대되고 있지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월봉 끝선까지 벌써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좀 보유자의 영역에서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익절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다음 나연진 요원께서는 이 B2C 시장 강자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어요. 네. 역시 커머스 쪽에서 광고이다 보니까 사실 와닿지가 않거든요. 안다르 말고는 광고 쪽의 성장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증권가의 평가가 나오고 있기는 하던데 네. 이게 하반기까지도 이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예, 에코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이제 온라인 광고 대행업을 하는 회사고 그 주력 이제 매출에서는 뭐 역대 최대 분기 매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코마케팅의 그 지금까지의 매출과 영업이익 순을 보면 한 최근 몇 년 동안도 PER 많았을 때도 12배 정도, 그리고 낮을 때는 저평가됐을 때는 8배까지도 왔었는데 계속해서 주가는 우하향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업, 그 온라인 광고 대행업에 대해서 아무리 잘 나와도 그 사람들의 관심은 많이 받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에코마케팅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때는 2019년, 20년도에 이제 아시겠지만 클럭이라고 마사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클럭 마사지기가 유행을 할 때 그 에코마케팅의 주가도 가장 강하게 올랐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리 광고 대행업이 잘 되고 매출과 실적이 잘 나와도 계속 주가는 하향을 했는데 이번에 오늘 그리고 어제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던 이유는 안다르의 매출이 가장 좀 눈에 띄었다라고 보고 이제 안다르의 매출이 뭐 2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던 부분 이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에코마케팅은 B2C에서 강점을 보일 때 주가가 관심을 받지 아무리 이제 본업에서 이제 광고 대행업을 잘 해도 크게 주가에 관심이 없는 업종과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다르의 매출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고 있고 브랜드가 뭐 싱가포르나 지금 일본, 호주 같은 데서도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 북미 진출까지도 이제 앞두고 있다는 점이 조금 기대감을 강하게 반영을 했다고 보이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다르가 이제 룰루레몬이나 이제 북미에 진출했을 때 경쟁사 대비해서 어느 정도 마켓 시어를 갖고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B2C에서 강점을 가진 이제 에코마케팅이 이제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미국 시장 소비자들한테도 좀 통할 날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수급부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수급본부 두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마이크론이요, 이 디램 업황의 개선세가 강력하다며 4분기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던 HBM 공급 과잉 우려를 한 번에 일축했고요. 우리 반도체 투톱의 메모리 반도체 실적 상당 기간 호황을 누릴 것이란 전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 우리 시장 전반에는 양 매도가 나타났음에도 하이닉스로는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0.7%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삼성전자의 호재가 나오면서 약 한 달 동안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 오늘 하이닉스 선방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전 생각보다 좀 약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수급은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먼저 나현진 의원은 이 하이닉스의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좀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하이닉스를 볼 때 같이 봐야 되는 부분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반격을 좀 확인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삼성전자 이 경쟁자가 좀 떠오르고 있는 분위기라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다음 광유정 의원은요. 저도 이제 비슷한 결인데요. 작년에 SK 하이닉스가 워낙 HBM으로 독주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독주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주도권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는 해라고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작년에 한화비전 처음 떠올랐을 때가 좀 생각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네요. 다음 김성훈 의원의 SK하이닉스 한 줄평도 들어볼게요. 한 줄평은 간단하게 마이크론의 효과인데 이 마이크론의 효과가 단순하게 가이던스가 좋다 이거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 HBM의 제일 선두주자에 있는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전망까지 우리가 예측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발표되고 가이던스가 발표된다고 하면 SK하이닉스 실적은 얼마나 좋을까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점수를 더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광유정 의원부터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주도권 경쟁이 좀 본격화됐다. 정말 올해는 확실히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모리 반도체 풍향계라고 볼 수 있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시장에서 작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마이크론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실적이 일찌감치 한 달 정도 일찍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서도 지금 가이던스를 계속해서 상향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메모리 업황 자체가 굉장히 지금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또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의 그런 가이던스 상향 자체가 SK 하이닉스나 사실 삼성전자까지도 그런 관련 낙수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마이크론 쪽에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HBM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올해 HBM의 경우에는 올해 생산 물량 판매가 지금 종료가 된 상황이고 내년까지도 강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라고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특히 메모리 제조사들이 제조사들의 생산 능력이 HBM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HBM 자체가 D램을 적층으로 또 쌓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BM D램 가격 역시도 지금 현재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반도체 업황을 계속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달 말쯤 27일쯤인가요? 이때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나오게 될 예정인데 일단은 엔비디아 쪽도 지금 관련 호재가 나오기도 했었죠. 이제 대중국 수출 규제도 완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관련 기대감도 반도체 지금 업황에 있어서도 우호적인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행정부 쪽에서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 15%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중국의 AI 반도체 수출을 이제 허용하기로 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일단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살아나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공략을 하실 때 지금 전반적으로 메모리 업계에 살아나고 있으니까 지금 HBM 쪽에서 독주 체제를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최근에 사실 삼성전자보다 HBM으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 지금 한 2, 3% 정도 앞서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작년에도 왕자였으니까 올해도 계속 그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지금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올해 일단은 생산하고 있는 물량들 쳐내는 거 그거부터 일단은 집중을 하겠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미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에 비해서 HBM 이제 4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쪽에 지금 이미 샘플을 납품한 그런 상황입니다.
샘플 납품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앞으로 내년에 본격적인 경쟁은요, HBM4에서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술 자체도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될 거고, 그러면은 어떤 기업이 수율을 잘 뽑아내고 단수를 더 많이 쌓느냐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삼성전자 쪽에서도 HBM4 올 하반기 중에 샘플 납품한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 쪽도 기술력 따라오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 중국의 한 기업은요, HBM3 샘플을 하웨이를 비롯한 고객사 쪽에 납품하기 시작했다라는 관련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HBM4로 가면 갈수록 그 이제 윗세대로 갈수록 계속해서 경쟁이 더 가속화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매출 파이 자체를 계속 나눠 먹어야 하는 구조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 HBM 쪽의 주도권을 나중에 어떻게 되면은 뺏기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확실성을 지금 현재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SK 하이닉스를 공략할 것인지 삼성전자를 공략할 것인지 계속해서 좀 저울질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서 조언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자가 등장했다라는 거는 뭐 어떻게 바꿀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잘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나현진 의원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 삼성전자의 좀 반격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네요. 네. 오늘 시장 상황을 봐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고 하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될 텐데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이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위주로 수급이 집중적으로 많이 몰렸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볼 때는 이제 HBM을 포함해서 뭐 D램도 그렇고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는 삼성전자가 하지만 이 분야에서 D램, HBM 분야에서 보수적으로 봐도 2030년까지 그 연간 30% 정도씩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될 때는 이제 여기서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AMD에 HBM을 공급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시장 파이를 나누게 되는 상황은 나타나게 될 수 있지만 이제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선두에서 이끌어왔던 이제 독주는 좀 어렵다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 그 수요 자체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그 점까지를 봤을 때는 이제 HBM의 강자로 역할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두 기업 모두 이제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서 뭐 당장의 뭐 경쟁 구도로 인해서 SK 하이닉스는 약간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동반해서 상승한다는 측면은 계속 변함없이 유지하겠습니다. 네, 역시 두 회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HBM 시장에서 커갈 수 있다라고 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김성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이크론의 파급력, 마이크론 효과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결론은 이제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이것도 되게 많은 이제 우리가 그 공분이 있는데 작년 시초가가 삼성전자가 78,000원이었고요. 아직까지도 올해까지도 이 78,000원 가격을 회복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가격적인 수급도 일부 있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작년 시초가 보면은 15만 원대였거든요. 15만 9천 원. 이미 주가가 실적을 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한 달간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은 충분히 저는 허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은 뭐 외국계에서는 SK하이닉스의 뷰가 조금 이제 뭐 삼성전자 쪽으로 기울었다, 맞아요. 잠깐이라도 기울었다고 하기 때문에 수급적인 역할도 있었고, 이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 부분도 있지만은 파운드리 부분의 적자가 흑자로 돌아선다기보다는 적자를 조금씩 뭐 메꿔주는 그런 이 빅테크와의 연결고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코스피 상위 내에서 22%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두 종목을 다 올릴 수는 없거든요. 지금 3,200대 근처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유동성의 이런 흐름에서 근거해서 본다면 일단 삼성전자를 7만 원대까지, 7만 원대 이상에서 7만 8천 원대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 올려놓으면 당연히 SK하이닉스 쪽을 수급 물리겠죠. 네. 뭐 그리고 내년 정도에 루빈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데 루빈 같은 경우는 당연히 HBM4가 들어갈 거고 SK하이닉스가 이번에 HBM 이 점유율이
이제 2분기에 우리가 기준으로 본다면 60% 이상 가져갔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유리한 쪽이고,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HBM4에 대해서 뭐 우려감, 레포트를 보면 우려감이 있는데 아직 그 뭐 사실 기술력의 이 수율에 대한 격차도 줄여지지 않았을 뿐더러 SK하이닉스의 아성을 무너뜨리려면 상당 부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크게서는 M15X라는 이제 청주 공장 증설이 나오는데 월 20만 장 캐파가 또 늘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적이 반영된다면 지금 주가에서는 충분히 리레이팅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하고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었으면 지금 2.5배 이 격차가 있거든요. 밸류에이션 측면이 굉장히 싸요. 그리고 네. 올해 예상으로 36조 영업이익이 나오면은 멀티플이 5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로벌 동종업계 대비 아직 그래도 저렴한 상태다라고 좀 긍정적인 뷰를 주셨는데요. 여기서 김성훈 의원께 하나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사실 뭐 올해 상반기에 초반하더라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보기에만 바빴다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소부장 쪽도 좀 탄력이 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오늘 원익 IPS도 좀 52도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던데 소부장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저도 이제 공략주 시간에 제가 한 몇 주 전에 원익 IPS를 공략주로서 제시를 했는데, 사실 소부장 업체들을 고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일봉으로 보자면 단기간에 많이 좀 올랐다고 생각을 할 때, 소부장 업종들의 대부분의 이제 핵심 종목들, 상위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고점에서 아직까지도 뭐 반토막 수준까지 오지 않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원익 IPS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종목 2분기에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종목들이 많고요. 소부장 업체 쪽으로는 단기간에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예요. 네. 근데 시간이 좀 갈수록 그러한 이 로스 부분이 채워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반적인 장기적인 투자는 HBM 쪽으로 핵심을 가져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최근 삼성향 이슈에 삼성발 밸류체인들이 좀 부각받긴 했지만 시장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HBM 관련 쪽도 다시 한번 키 맞추며 올라올 수 있다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수급본부 두 가지 종목 체크해봤고요. 이슈본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본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아난티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이어서 이제는 북미 대화도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관계 유화적인 좀 발언을 내놓으면서 남북 경협주들이 오늘 들썩였는데요. 대표 종목인 아난티도 5%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타임라인을 좀 어떻게 계산해서 투자에 활용해야 할지 좀 세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역시 좀 매크로가 불확실성이 좀 떠오를 때는 테마나 뉴스가 좀 강한 것 같기도 해요. 먼저 나현진 의원부터 아난티의 상승에 대한 좀 한 줄 평 전해주시죠. 네, 대북 경협은 아직 기대감일 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좀 테마는 테마로라는 평가를 주셨고 광유정 의원은요. 저도 다시 떠오르는 남북 경협주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도 역시 좀 물음표가 붙었고 마지막으로 김성은 의원은요. 네, 저는 일단 중국 소비주의 하반기 질주인데 모멘텀만으로서 주가는 부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중국 소비주로 또 아난티를 평가를 해주신 가운데 모멘텀만으로도 주가는 부양할 수 있다. 굉장히 궁금한 이렇게 한 줄 평이긴 한데 잠시 후에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테마는 테마로 경협주는 아직 좀 기대감 뿐이다라고 나현진 의원은 좀 테마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네, 아난티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오늘 이제 뭐 남북 관계에 대해서 희망적인 발언을 좀 했던 부분이 주가 상승을 좀 이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난티는 2000년도부터 이제 금강산 개발에 참여를 했던 기업입니다. 이제 그 대표적으로 리조트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골프장 사업도 하고 있고 뭐 남해나 뭐 여러 군데 지금 고급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관광 산업으로도 좀 살펴볼 수 있지만 그에 앞서서 오늘은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한 아니면 남북 관계에 대한 개선 기대감으로 좀 약간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적으로는 그 금강산 개발에 참여를 했던 그 전적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지금 이제 아난티를 포함해서 그 대북 관계가 아무리 개선이 된다고 해도 관계가 개선되고 그리고 개발 관련해서 어느 기업이 참여를 하게 될지 아니면 실제로 관광 개발을 어떤 식으로 그 진행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만 움직이는 지금 테마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도 그 남북 대화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북미 간의 대화가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도 아직은 뭐 기대감일 뿐이고 어떤 뭐 절차적인 교환이 전혀 없었던 상황을 비춰볼 때는 아직 이제 대북 경협에 대해서의 기대감으로 이제 아니면 관광 개발 쪽으로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부분은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오늘의 상승까지 포함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네, 테마는 테마로 조금은 주의해보자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유정 의원도 역시 좀 다시 떠오를까라고 좀 물음표를 던져주셨어요. 네, 저도 뭐 비슷하게 남북 경협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난티가 실적이 좋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2023년도였거든요. 그때 코로나 당시에는 때인가요? 코로나가 끝난 이후죠. 예, 코로나가 끝난 이후인데 이때 당시에 실적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빌라주드 아난티 분양권 사업 때문에 분양권이 이제 판매가 많이 되면서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좋아 보이는 좀 착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매출액 이제 평이한 수준으로 2천억대에서 3천억대 정도 계속 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실 본업 자체가 리조트, 호텔 그리고 이제 분양권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쪽 관련해서 매출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상으로는 그렇게 막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이때가 언제였냐면 문재인 정권 때였거든요. 그러면서도 트럼프 정권 때였습니다. 이때 북미 정상회담 진행했었는데 결렬되고 또 남북 정상회담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일어났었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때 당시 남북 경협주들이 정말 대단하게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이때 아난티 역시도 3만 원대까지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종가 시점으로 봤을 때는 10,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기대감만으로 이제 올라갔다 하기에는 그때 당시 남북 경협주가 보여줬었던 퍼포먼스는 굉장히 컸었고 그에 따른 데자뷰가 이번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 또 트럼프 정권까지 다시 한 번 더 약간 시즌2로 흘러가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긍정적인 북한 관련해서 발언들을 하기도 했었지만 올 하반기에 또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또 이벤트가 에이펙 정상회담이잖아요. 네. 에이펙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이제 방한하게 되면 방한한 김에 이제 북한까지도 같이 이제 대화 창구를 열어두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오늘 이제 시장에서 들어왔었던 또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 평양에 방문하지 않을까? 이런 관련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 이제 미국 대통령 중에서 공식적으로 방북을 한 대통령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1기에도 대화는 일단 하노이에서 했고 이번에는 그래도 평양에 방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련 기대감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북미 정상 간의 제2의 하노이 회담 개최 관련해서 지금 관련 기대감이 좀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결국에는 테마주 흐름을 만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 정권 안에서 남북 경협주들이 한 번은 더 추가적인 이런 퍼포먼스를 강하게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의 좀 인내심과 변동성을 좀 참아낸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굉장히 좀 훌륭한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사실 사업권 관련해서는 이전에 금강산 피습 사건 이후로 사업권 자체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사 중에서 이러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몇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최근에 거의 개성공단 위주로 돌아가다가 이런 또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아난티 쪽으로도 매기가 몰리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흐름을 좀 잘 예의주시해 보시라는 말씀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감과 뉴스는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인내심과 좀 변동성을 잘 견디실 수 있는 분들만 좀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훈 의원은 그래도 중국 소비주라고 좀 아난티를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들어오면 이제 그 리조트 간다라는 측면에서일까요? 네, 그렇기도 하죠. 네. 그리고 아난티가 제가 이제 뭐 골프 얘기를 많이 했고 저도 골프 인구 중에 한 명인데 골프 치면서 이제 리조트를 같이 하는데 보통은 해외를 많이 최근에는 나가서 그런 그 어느
뭐랄까요, 웰빙을 즐겼지만은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펜션을 많이 이용해서 아난티 쪽이 이용을 안 했지만은 지금 흐름에서 본다면 단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게 보통 3성급, 4성급이거든요. 5성급에서는 단체 관광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아난티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몇 성급 있나 봤더니 한 3성에서 4성급이 많아요. 5성급이라고 생각했는데. 5성급도 네. 일부 있지만 4성급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아난티는 부산의 기장군에 이제 그 아난티 코프가 있고 우리 여기 강남에서 서울에. 보면 네. 강남에도 하나가 있는데 이제 뭐 부산, 강남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해외 관광객이 입성이 되면은 서울에만 이제 경기도에만 좀 포진을 많이 됐을 줄 알았더니 이번에 상반기 조사를 했더니 뭐 부산이라든가 이 많은 지역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이제는 고루고루 포진이 돼 있는 것을 봤을 때 사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핵심이고 뭐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이어지는 뭐 트럼프의 이런 대북 관련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종합해서 본다면 아난티가 지금 당장은 적자지만은 하반기에 나올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사실 이번에 주도주였던 조방원의 수급이 사실 중국 소비주로 지난주부터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저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3분기에 있어서는 저는 한 2, 3개월 동안에는 사실 중국 소비주 쪽에 이런 이 수급적인 역할을 한번 계속 주목해보자. 거기에서도 아난티가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매물벽을 보면은 10,000원대에서 10,000원 중반대 매물벽에서 굉장히 많이 부딪혔거든요. 그 매물벽을 한번 소화해 나가면은 또 한 번의 리레이팅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슈본부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NC소프트입니다. 역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시장에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0%의 급등을 보였고요. 거래량도 확실히 는 모습인데요. 정말 이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되찾을 수 있을지 좀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리니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NC 같은 경우에는 좀 리니지 하나로만 좀 울거먹는다 이런 호평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증권사에서 리포트 나온 거 보니까 아이온의 재평가를 확실히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투자자들도 함께 재평가 해볼 시점일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먼저 나연진 의원부터 한 줄평 부탁드릴게요. 네, NC소프트는 뭐 최악의 상황은 지났지만 과거의 영광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봅니다. 너무 단호하게 과거의 영광을 좀 되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 광유정 의원은요. 워낙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난해 적자였고 올해는 다행히 이제 적자를 탈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활 신호탄 될 수 있을까? 판호, 신작, 모멘텀을 한번 주목해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판호나 신작을 기대해보자라고 열어주셨고 김성훈 의원은요. 저도 한 줄평으로는 신작 흥행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 여러 가지 신작 중에 하나 정도만 터져도 일단 NC소프트에 많은 그쵸. 도움이 되고 왜냐하면 눈높이가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나현진 의원부터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최악의 상황은 지났지만 과거의 영광까지는 황제주까지는 조금은 힘들까요? 네, 그 2분기에 NC소프트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한 70% 이상 증가하면서 이렇게 주가로도 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니지 M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상당히 그 호평을 받고 계속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니지 2M이라고 있는데 거의 리니지 IP로 이제 계속해서 그 신작을 만들었던 것 때문인데 이제 2M 같은 경우에도 동남아에 출시되면서 이제 예상보다는 좀 더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은 아이온2가 이제 4분기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 이제 아이온2에 그 출시됐을 경우에는 그 매출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는 호평으로 이제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과거에 뭐 100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갔던 그런 주가 그런 영광이 다시 올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NC소프트를 포함해서 국내 게임사 에 모두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이제 중국에서의 출시되는 중국 게임사들이 출시하는 게임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검은시나 오공 같은 경우에 굉장한 호평을 받고 완성도도 가장 뛰어난 그 상황에서 이제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위주로도 계속 콘솔 게임으로도 계속 전환을 하면서 게임의 그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성공한 그 검은시나 50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 텐센트나 이런 쪽에서 투자하고 있는 게임들의 이제 완성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점유하고 있는 점유율도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한 5년, 10년 전에 우리나라가 게임이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또 흥행하고 기대를 많이 받았었던 그런 상황으로 다시 아이온2가 아무리 출시가 된다고 해도 그 상황이 다시 올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그 상당히 의문이 가고 있어서 과거의 그런 주가 상황은 다시 찾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단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윤성 의원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도 판호와 신작 모멘텀에 좀 주목을 하자라고 열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 시장 동향들을 보면요, 일단은 관세 리스크에 좀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특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 최근 조정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관세 리스크부터 좀 자유로운 그런 이제 섹터들 보면은 콘텐츠 쪽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 쪽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고. 그러면서도 지난 6월달 경에는 리니지 M이 또 중국의 판호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이번 2분기 실적을 견인했었던 게 리니지 M 쪽에서 모바일 매출이 지금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중국 쪽에서의 매출 반영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사실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게임주들은 더 강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아이온 2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신작들도 지금 게임스컴이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고, 물론 이제 특히 기대가 되는 아이온 2나 LLL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이제 시연을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게임 업계 쪽의 사람들은 비공개 시연을 이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성패가 리뷰가 막 나오겠죠. 리뷰가 또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대만과 우리나라가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출시한다고 하지만 사실 리니지 같은 게임은 서구권에서 북미, 유럽 쪽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이거든요. 여전히 스테디셀러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마케팅도 가속화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과거의 영광까지 찾게 될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보고 있지만, 현재 시점 이제 주가가 20만 원대라는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최소 못해도 30만 원, 40만 원 정도까지 키 맞추기 정도는 움직임이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서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의 영광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저렴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0만 원, 40만 원대까지는 신작 모멘텀 안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 요약해 주셨습니다. 다음 김성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신작 흥행이 스타트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NC 그 국가주도 AI에도 좀 들어가면서 좀 재평가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기대감은 좀 끝났다고 보는 건데, 네. 왜냐면 본연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야 사실 주가라는 게 계속해서 이런 상승률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N소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들로 흥행에 대한 스타트라고 얘기를 했지, 그렇게 매력적인 전반적인 흐름은 아니다. 왜냐면 크래프톤하고 영업이익률을 비교해봐도 2분기만 하되 크래프톤 막 2천억대, 이건 지금 N소프트는요 영업이익 150억 원대거든요. 천저하게 네. 차이가 커졌고, 대신에 시가총액도 차이가 일부분 있지만 아직까지 순이익적으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 근데 앞서서도 이제 중국의 텐센트가 워낙에 이제 국영 기업이 됐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밀리는 수준, 그리고 또 하나가 레거시적인 게임으로는 N소프트가 사실 이것을 많이 탈피하겠다고 많이 노력은 했지만 MMORPG가 사실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현질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도 하다가 이제 중단을 예전에 했는데 네. 사실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시대적인 흐름이 조금 더 이제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인조이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인, 그리고 AI가 접목된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의 류의 게임류가 나와야 배틀그라운드적인 그런 흥행의 요소가 마련이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N소프트는 당장 25만 원까지의 고점 저항 때는 일정 부분 한번 반등으로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K-팝처럼 K적인 이런 게임의 열풍이 이어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까 나현진 의원도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듯이 역시 시대가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리니지 아이온 말고 좀 더 서프라이즈한 뭔가가 좀 나와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임해야 할지 넘어가 볼게요.
CPI가 그래도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달러 인덱스도 소폭 내려가고 있고 미국 시장도 그래도 빨간불을 좀 선물 시장에서 켜내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시장에 좀 온기가 돌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나현진 요원부터 내일장 전략 짚어주시죠. 예, 내일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고점에 대한 뭐 기간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CPI가 뭐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다고 이제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조금은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게 지금 이제 확실하게 보여지고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직은 기간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당장에 크게 그 주가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해서 강하게 상승할 동력은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간 조정이 조금은 더 필요한 시기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다음 광유중 요원의 내일장 전략도 들어볼게요. 일단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보통 이제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좀 크게 가중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크게 봤을 때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또 휴가철이기 때문에 수급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자체가 좀 변동성으로 출렁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동성에 주의하셔라라고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좀 변동성을 주의해야 하는 수요일장 좀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김성훈 요원도 내일장 전략 짚어주시죠. 네, 저는 이제 강력한 3,100선의 지지선을 좀 주목하자라고 했는데 뭐 최근 들어서 횡보가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무너지는 모습은 아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윗꼬리는 일부 달렸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의 이 심리가 조금 위축됐다는 거, 그것뿐이 리스크는 사실 없다라는 점. 대신에 전반적인 수급에 대한 이동은 우리가 확실히 체크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품목법 관세 이벤트가 좀 지나갈 때 그동안에 좀 소외됐던 종목들을 한 번 더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간 좀 주목받지 못했던 소외된 종목을 보자라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이야기까지 좀 전망 세워봤고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네, 먼저 나현진 요원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8월 6일 날 매수했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요. 목표가 딱 그 도달 앞두고 수익률 좀 1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에 이제 뭐 좀 단기적으로 공략해 볼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투자가 확실하게 뭐 기대되는 상황은 아니고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부분이어서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고 이소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에 대한 그 시장 그 강자를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지난주에 반등에 좀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익절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구간에서는 그 제가 목표가 제시드렸던 한 51,000원 이상은 넘어갔었던 상황이어서 맞아요. 지금 크게 계속 가져가실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측면에서 지금 10%의 수익률 챙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광유정 요원도 역시 8월 6일 날 매수했던 블루엠텍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마운자로와 위고비 네. 둘 다 잡았다라고 좀 포인트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14%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더 끌고 갈까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운자로 쪽에서 위고비보다 가격을 조금 더 낮게 책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보노디스크 쪽에서 한국에 출시가 되고 있는 위고비 가격을 차등화하겠다라는 관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고비를 4달째 지금 맡고 있는데 고용량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좀 아쉽게 됐는데 일단은 이렇게 위고비와 마운자로까지 이제 유통이 된다 했을 때 블루엠텍에 기대해 볼 수 있는 매출 저는 충분히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목표가 1차적으로 달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보다 조금 더 상향해서 7,000원대까지 추가적으로 상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모의 비결을 이렇게 쉽게 알려주셔도 되는 걸지 목표가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7,000원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김성훈 의원은 또 박수를 쳐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뷰티 전문가 했는데 7월 9일 날 매수했던 APR이요. 수익률 최고가 기준 49%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점 찍고 내려왔음에도 목표가 충분히 넘어선 상태더라고요. 지금 익절을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화장품은 이 시대가 좀 갔다고 말씀을 드린 게 지금은 스킨 부스터와 홈 디바이스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APR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비중이 78%, 그리고 또 장원영 씨가 쓰는데 나라고 왜 안 써야 돼? 예? 예, 저도 그 정도 피부 가지려면 네. 예, 홈 디바이스 사셔야죠. 그리고 원형이 이제 따라가려면.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쓴다고 말을 못하는 게 제 피부를 보고 판매율이 감소될까봐 많이 말을 못했지만 제가 2개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 뷰티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스터 미니가 가격대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20만 원대. 그래서 네. 이 저변에 대한 확대, 그리고 제가 침투율 얘기했죠. 투잡하시는 거 아니죠? 투자하고요. 예. 그리고 침투율도 지금 2%에서 5%대 그 사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 확장성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예상보다 실적이 그 점핑된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더 가져가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오. 계속해서 성장률은 뭐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APR 조금 더 높은 목표가 설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 시초가에는 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나연진 요원부터 한 종목 짚어주시죠. 예, 내일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자, 아까 그 뭐 게임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게임 그리고 화장품 이렇게 계속 넘어오면서 이 점점 레드오션화 됐다고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이 앞으로도 향후 한 5년 이상은 가져갈 수 있는 그 업종이 엔터죠. 업종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가 이제 내년에 컴백을 예정하고 있는데 공연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 좀 기대되는 점이고요. 그 앞서서 이제 북미 투어를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공연 매진이 되면서 이제 기대감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국적으로 다 장르로 신인 그룹을 계속해서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뭐 10년, 15년 전에 어떤 게임이 출시됐다 하면 갑자기 기대감을 받고 관심이 증폭됐던 그런 상황이 이제는 그런 업종이 아니라 이제 엔터 업종으로 넘어왔다고 보고 있어서 하이브를 이제 시초가 진입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한 30만 원, 그리고 손절가 27만 원 정도 제시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K게임이었다면 이제는 K엔터다. 목표가 30만 원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광유정 요원의 시초가 공략주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네, 저는 게임주 펄어비스 가지고 왔는데요. NC소프트가 이제 실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 펄어비스 같은 경우 올해 연간 컨센 다 지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한한령 해제 수혜가 이미 지금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서비스 이제 시작하고 나서 흑자로 지금 돌아서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올 이제 연말 기점으로 해서 붉은 사막도 드디어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펄어비스 쪽에서도 글로벌 마케팅 계속해서 지금 시동 걸고 있는 중이고 또 게임스컴에서도 지난 해에도 한번 공개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공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가 볼 수 있고요. 4분기 출시 후로 매출액이 더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져가 본다면 펄어비스는 지금 시점에서도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차기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있거든요. 도깨비 같은 경우는 개발 기간이 이제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인데 그 공백 기간을 검은 사막까지 붉은 사막이 계속 메워주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작에 대한 또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가격적인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 전 저점 구간 때 지난 7월 전 저점이거든요. 구간 기준으로 해서 손절가 35,500원 잡아드리고요. 목표 구간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지난 6월달 전고점 돌파하는지 보면서 추가 상향 도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43,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붉은 사막이란 신작에 대한 기대가 남고 있는 펄어비스 6월 전고점 부근인 43,500원 목표가로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김성훈 의원은 시초 공략주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 네, 뭐 유사하게 JYP 엔터 4사 중에 실적 발표 유일하게 안 한. 근데 이제 우리가 스트레이키즈라는 그룹을 굉장히 좀 저평가할 수도 있는데 전 남자 보이그룹보다 여성 보이그룹 좋아하기 때문에 빌보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탑 상위권의 클래스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번에 공연 수익만으로도 2분기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이 JYP고 작년에 워낙에 지금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으니까 한번 실적 발표 때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 7만 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은 JYP 엔터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7만 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세 분과 오늘장, 내일장 이야기까지 좀 꽉꽉 채워봤는데요.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